이제 158쪽 갑시다. 생체 촉매. 그리고 우리 DNA하고 RNA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가 그 과정들까지 오늘 배워요. 158쪽. 오늘 방금 제목 보니까 우리 생체 촉매라고 되어 있네요.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인데 좀 가볍게 넘어갔을 거예요. 좀 잘 짚고 갑시다. 먼저 생체 촉매 이야기 나와 있는데 촉매부터 봅시다. 촉매. 생체 촉매는 생체 안에,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를 뜻하고요. 그렇다면 촉매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 자, 촉매는 스스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반응이 자연 화학 반응이고요. 어떤 이 분자 구조에 변화가 없다라는 어떤 구조 실제적인 변화는 없다. 이 친구한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대신에 이 친구는 반응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반응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해요. 옆에 있었을 때 스스로 뭔가 변화는 없지만 반응 속도를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됐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수라고 해볼게요. 목수. 자, 못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못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촉매는 누구냐면, 뭐 과장님 정도 되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볼 때랑 안 볼 때랑 내 작업 속도가 어떻게 돼? 차이가 나겠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서 자, 이런 물질이 촉매라는 겁니다. 촉매. 자, 그럼 생체 촉매는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해. 자, 생체 촉매는 다른 말로 효소라고 이야기해요. 중학교 때 이미 효소들 배웠죠. 소화 효소들 배웠을 거예요. 네, 효소는 영어로 뒤에 ASE가 붙거든요. 뭐 ASE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안 붙는 효소도 있어요. 여러분 ASE요? 아밀레이즈, 레이즈 기억 안 나면 어떡해? 라이페이즈 이런 애들 있었죠. 지방 분해 효소들 이런 효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효소의 특징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했던 게 있는데, 우리 생명과학 파트 나올 때마다 단백질 나오면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효소, 두 번째, 호르몬, 세 번째, 세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자, 두 번째로,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효소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장작을 좀 펴볼게. 오케이? 자, 장작을 도끼로 펼 거예요. 도끼로. 그니? 자, 도끼로 펼 때와 맨주먹으로 펼 때를 비교해봐. 언제 더 힘들어? 당연히 맨주먹이겠죠. 그때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겠죠.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뭐 세포 과정에서 포도당을 부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에너지 레벨을 훅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열이나 pH에 민감합니다. 이게 모든 단백질의 특성이에요. pH는 산성 염기성 지수를 추출합니다. 이게 산성인가 염기성인가? 각각의 효소는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pH에서만 작용을 하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윗속에 있는 효소들, 뭐 펩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소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윗속은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펩신은 산성에서 잘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럼 그 펩신을 꺼내가지고 염기성 용액에 넣어볼까? 그럼 그 친구들은 변성됩니다. 변성 성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파괴됐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질 특이성인데요. 자, 기질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에요. 그럼 아까 도끼로 장작을 팬다라고 했는데 이때 도끼,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고요. 장작이 기질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친구. 쉽게 이야기하면 반응물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아. 자, 근데 이 도구, 효소는 딱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하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네가 배웠을 아밀레이스 있죠? 아밀레이스 뭘 분해했어요? 단백질 분해했나요? 아닌데. 녹말을 분해했다라는 거예요. 되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는 딱 녹말만 분해할 수 있다고요. 단백질은 분해 못하고. 그래서 특이성이 있다. 특정한 물질과만 가능한. 자, 다섯 번째로 효소의 특징, 재사용이 가능. 자,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촉매들은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도끼로 장작을 팬다고 해서 도끼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야. 물론 조금씩 날 거 하겠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요. 무시하자고. 되니? 도끼로 큰 장작을 패서 작은 나무 도막 두 개를 만들어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장작은 변화가 일어나죠. 도끼는 그대로잖아요. 다시 쓸 수 있다고요. 기라이 빠지지 않는 건 빠지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효소도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파괴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단계에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몸 밖에서 체외에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원래 있었던 온도와 pH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합니다. 되니?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입안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 꺼내볼까요? 아밀레이스 아까 녹말 분해한다라고 했죠? 이 아밀레이스를 바깥쪽으로 꺼내고 비커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녹말을 넣어볼까요? 그래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온도랑 pH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세제 같은 것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혹은 뭐 식품 발효할 때 쓸 수도 있고. 약간 김치하는 거, 어? 빵 발효하는 거. 그렇죠. 빵 발효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효소가. 자, 마지막 특징 7번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모든 물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모든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이에요. 예외 없어요. 다음 물질 대사란 무엇이냐? 화학 반응인데 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지칭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소 해볼까요? 연소 태우는 거죠. 몸 안에서 일어나나요? 야, 어떻게 몸 안에서 연소 반응을 시켜? 말도 안 되지. 장기 다 파괴될 거 아니야. 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칭해요. 왜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이 아닌 것도 있어요. 화학 반응 반대말이 뭐죠? 중3 때문에 물리 반응이죠. 그지? 물리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어. 몸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치아로 음식물을 부수는 과정. 그건 물리 반응이죠. 물리 변화죠. 분자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물리 반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칭합니다. 그럼 우리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자,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이건 역시 여러분 중학교 때 다 한 겁니다. 첫 번째, 동화작용이.
동화작용. 동이라고 들렸거든. 네, 동화작용이요. 자, 동화작용은 합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합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합성 반응. 합성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동화작용. 자, 우리 대표적인 합성이 있죠. 식물이 하는 합성 뭐 있어? 광합성 같은 게 동화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광합성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산화탄소들 막 합쳐가지고 포도당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랑 물 합쳐서.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죠. 저번 주에 했잖아. 아주 중요한 소기관이었는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 있었죠. 그렇지.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같은 것들. 자, 이게 동화작용입니다. 자, 안에 이 동화작용은 내용 가볍게 한번 보면 여기 세모, 다음 동그라미라는 물질이 있다고 할까요? 자, 요걸 합치는 반응이에요. 세모, 동그라미 한 세트로 합치는 과정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내가 본드를 발라서 이 물질을 붙인다라고 하는 게 동화작용입니다.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화학에서 원자를 연결할 때 뭐로 연결한다고 했나요, 혹시? 에너지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여기에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반응입니다. 이건 역시 중3 때 배운 반응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흡열 반응이야. 아,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좀 전공하면 동화작용 중에서 발열 반응인 게 있긴 한데 고1 단계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이때 에너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 잠깐만.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처음에 에너지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배웠어요. 기억나니? 중학교 3학년 1학년 때 했던 그래프인데 기억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틀렸어요. 제대로 된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쌤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 쌤이 본드로 에너지라고 하는 본드로 이 두 가지 물질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먹과 주먹을 본드로 붙였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본드가 에너지니까 이 물질의 에너지는 높아지지. 왜 본드가 들어왔잖아.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어떤 물질 두 개를 이렇게 붙일 때 본드를 사용한대요. 봐봐. 내가 본드를 한 10ml 준비했대. 폴 본드를 10ml 준비했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드로 물질 붙이고 나면 끝에 가장자리에 물질이 좀 어때요? 본드가 살짝 남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닦아줘야겠죠. 그럼 내가 준비한 본드는 10ml지만 실제로 사용된 건 10ml보다 약간 어때? 적어지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에너지를 투입했으니까 높아지는 건 맞아요. 이렇게 높아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살짝 떨어져요. 마지막에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에너지 정리를 하면서 끝에 살짝 떨어뜨려낸다. 살짝만 더 내리구나. 이거는. 자, 그 다음 이때 에너지의 이름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에너지 크고 여기를 1번이라고 할까요? 다음에 이 1번은 뭐냐면 지금 효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 요만큼의 에너지 이건 처음에 있었던 반응물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예요. 마지막은 생성물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고요. 이 1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와 최고점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찾는다고요? 자, 그래 보십시다. 첫 번째로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물과 최고점의 에너지 차이를 뜻합니다. 이게 활성화 에너지. 어려운 표현 아니죠? 그치? 선생님이 주먹 두 개를 지금 붙인 상황이래.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붙였대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종이 두 짝을 붙일 건데 효소 없이 붙였어. 효소가 도구라고 했잖아. 풀 정도로 해볼까요? 풀 없이 붙인 거예요. 야, 풀 없이 종이가 잘 붙겠니? 안 보죠? 하루 종일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가운데를 녹여가지고 겨우 붙일락 말락 할 수는 있겠죠? 에너지 소모가 어때요? 굉장히 많단 말이야. 풀을 가져와 볼게. 아까보다 작업이 어떻게 됐어요? 훨씬 쉬워졌지? 효소를 사용하면 그래프에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다 까먹었다 오늘. 자, 올라가는 에너지가 요 정도가 됩니다. 이게 효소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반응물과 최고점의 에너지 차이거든요. 단 그게 좀 줄어져. 왜? 효소를 썼으니까. 요만큼을 2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2번은 활성화 에너지긴 한데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효소가 있을 때. 그럼 우리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할 수 있겠다.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네. 맞아? 효소 없이 붙이려면, 도구 없이 붙이려면 뭐 예를 들면 1000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도구 이씨 붙이면 한 300만 줘도 붙는다고 그랬죠. 에너지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가 있을 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의 3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 시작과 끝의 에너지 차이를 뜻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뜻해요. 3번은 반응열이라고 해요. 그럼 반응열에 대해서도 오른쪽에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반응열은 첫 번째 구하는 방법, 반응물과 반응 후에 나타나는 물질인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뜻해요. 이게 반응열입니다. 근데 내가 뭐 어떤 물질을 붙일 때 작은 덩어리 두 개를 붙일 때 동화작용이 일어났는데 이걸 효소를 사용해서 붙이든 안 사용해서 붙이든 시작에 있는 반응물과 결과물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작은 주먹 두 개였는데 큰 주먹 하나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효소가 들어갔을 때. 그럼 이 둘의 에너지 차이도 똑같겠네. 처음에 있던 물질과 나중에 있던 물질은 효소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똑같으니까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게 반응열은 효소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 반응열은 항상 일정. 이 합성이 일어나는 동화작용의 예시들 쭉 정리해 볼까요? 광합성 있고요. 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반응. 그 다음 뭐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세포 내에서 세포가 아니고 간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간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합성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3 때 했습니다. 항상성 파트에서 했어요.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 바로 인슐린의 작용이죠. 이거 구도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 포도당을 우리 많이 그려봤잖아. 육각형 하나. 육각형 하나로 구성된 단당류. 글리코젠은 이당류예요. 포도당 2개 연결됐다라고 생각. 그럼 커졌네? 합성이죠. 이거 시험에 낙시로 많이 나온다?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분해하는 반응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분해해 더 커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어휘 하나하나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물질 대사는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분해 반응입니다. 분해 반응.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동그라미하고 별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에너지로 연결된 거예요. 숫자들은 항상 에너지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거를 부쉈대 동그라미와 네모로요. 네모가 아니 별표죠. 별표로 부셨대. 됐니? 그럼 중간에 있던 에너지가 튀어나오겠네. 여기서 에너지가 뿅 하고 튀어나오겠네요. 맞아? 그래서 얘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반응이네.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뭐라 그랬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라. 자, 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내가 물질을 깨부수고 있단 말이에요. 부술 거야. 이화작용이니까 분해 반응이니까 부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그럼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맞아.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부수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를 투입시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질 건데 처음에는 에너지를 투입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여기 처음 물질의 에너지가 요만큼이었을 때 이게 증가한다고요. 처음에는. 요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는 더 떨어져. 되니? 자, 이게 효소가 없을 때의 그래프라고 해볼까요? 그럼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장작을 손으로 팰 때와 도끼로 팰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도끼로 팰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훅 줄었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주황색이 효소가 있을 때 그래프. 흡열 반응이든 발열 반응이든 처음에는 에너지가 살짝 높아져요. 어쨌든 반응에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다시 낮아질 텐데 처음보다 낮아지면 발열 반응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처음보다 높아지면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활성화 에너지 찾아볼까? 쌤의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과 처음과 최고점의 에너지 차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이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1번은 효소가 없을 때, 발열 반응에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치? 자,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는 파트야. 더 꼼꼼히 해야 되는 파트예요. 자, 여기는 오답률이 높은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틀리면 난리 나겠죠? 근데 또 이런 미묘한 뉘앙스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왜?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번. 자, 2번 역시 활성화 에너지이긴 한데 이건 효소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반응열은 어디서 찾냐? 반응열은 제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라고 해서 처음과 끝의 에너지 차 요만큼 있는 게 3번은 반응열이 된다. 이화작용의 예시 볼까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호흡은 합니다. 세포호흡이죠. 제가 세포호흡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계속 나와요. 세포호흡 했을 때 들숨 날숨 하면 안 돼. 들숨 날숨만 하면은 저 중학교 동생이 있으면 중학생 동생한테 과학을 배워야 될 레벨이야.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부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호흡이 아니야. 세포호흡.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이 당류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반응. 요건 역시 이화작용입니다. 아까 글리코젠은 육각형 두 개라고 했죠? 포도당은 하나니까. 그셨죠? 요거는 중3 때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용률.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작용. 그럼 우리 좋다 이거야.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좋은데 대체 이 생명체 내 물질 대사에서 왜 꼭 효과가 있어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온 동물이에요. 36.5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체온이 올라도 세포가 죽어버려. 효소도 죽고요, 호르몬도 죽는단 말이야. 그럼 몸이 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결국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반응일수록 체온도 어떻게 돼?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몸이 성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건 우리 생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효소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우린 죽어. 다 죽어. 근데 그 외의 이유도 하나 있는데 우리 활성화 에너지 말고도 에너지 측면에 살리학이 하나 더 있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세포하고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반응을 비교해보죠. 자, 먼저 둘 다 반응식을 보면 세포는 포도당에다가 산소를 더하는 반응이에요. 포도당 화학식은 저번 주에 써드렸죠. C 6개, H 12개, O 6개. 6개의 산소를 반응시켜서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포도당의 연소 반응, 연소도 똑같네. 포도당하고 연소니까 산소를 반응시키는 반응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포흡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요. 연소는 몸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포흡은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단계적으로 방출합니다. 자, 포도당은요, 한 번에, 연소는 한 번에 에너지를 방출해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사실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너네가 배운 세포호흡은 C 6개짜리 포도당을 C 1개짜리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반응이잖아. 사실 그게, 이 큰 사이클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C 6개짜리에서 한 번에 C 1개짜리로 변화하는 게 아니야. 포도당 C 6개짜리 물질이거든. C 6개짜리 물질에서 C 5개짜리 물질로 변화하고요. 다시 C 3개, 그 다음 다시 2개, 1개 이렇게 쭉 가서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거. 봐봐. C가 결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 포도당에서 C 숫자를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거 하나를 잘라냈다라고 해볼까요?
여기도 잘라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 그럼 봐봐. 이걸 한 번에 다 잘랐다고 해볼까요? 그럼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여기저기서. 그럼 우리 체온이 어떻게 돼? 엄청 올라가겠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음은 이걸 한 단락씩 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에너지 조금 나왔죠? 이걸로 체온 살짝 올리고 우리 체온 갈수록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 또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이걸 제어해주는 효소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세포 호흡이 꼭 필요한 효소가 꼭 필요한 일이다. 포도당 연소는 C 6개짜리를 한 번에 C 1개짜리로 변화시키는 반응이에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효소의 작용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효소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 효소는 도구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까요?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라고 해볼까? 다이렉 효소 제가 알파 효소 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너는 테트리스 해봤어? 테트리스를 근데 언제 해봐? 그 뭐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네. 언제 해봤는데? 스위치. 스위치가 뭐야? 네? 스위치가 뭐야? 닌텐도 스위치 몰라요? 닌텐도? 닌텐도에 테트리스가 있어? 아니, 그 스위치 그냥 해봤다는 거지, 어쨌든.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효소랑 딱 들어맞는 기질이 있어요. 테트리스처럼. 딱 들어맞는 기질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안 맞네. 자, 얘를 선생님이 기질 A라고 해보죠. 기질은 실내 반응하는 물질을 지칭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이 꽉 끼는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꽉 끼는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꽉 들어왔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래요. 효소, 기질, 복합체. 전 줄여서 효기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효소, 기질, 복합체. 자, 그럼 이 효소가 어떤 이화작용을 촉매하는 요소라고 해볼까요? 애를 부술 거예요. 기준선은 한 이쯤이다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볼까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효소는 그대로 있어요. 효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질은 두 개가 되어서 쪼개져요. 하나는 이런 모습이겠죠. 하나는 이런 모습일 거고요. 그래서 얘는 다시 새로운 기질 B가 될 수가 있고 얘는 새로운 기질 C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화작용을 촉매하는 효소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동화작용은 그 반대일 거예요. B랑 C가 와서 붙으면 효소 안에서 붙고 효소 위에서 서로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반응은 일어났는데 변화는 누가 있어요? 기질이 했나요? 효소가 했나요? 변화는? 이게 뭐 이렇게 기질이 변화가 일어났죠? 효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다고요. 아까 재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죠. 맞아? 그 여기에 기질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기질이 있었다라고 해볼까? 야,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모양이 안 맞잖아요. 맞아. 그럼 애는 어떻게 반응하는 애는 맞는 또 다른 효소가 있는 거지. 효소는 단백질이다 보니까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케이?
우리 몸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전부 다 다른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효소의 종류는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사용도 가능하고 기질 특이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 시험 문제도 왕창 내겠습니다. 그래프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활성화 에너지 어디서부터 어디지? 반응열은 뭔지. 그럼 1부 마지막 내용 벌써 뭐 많지 않죠? 자, 실제 실험 하나 해볼게요. 저번에 효소 하나만 뽑아올게.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카탈레이스를 하나만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레이스. 자, 카탈레이스는 효소인데 뭐 하는 효소냐면요. 과산화수소 분해해서요. 자,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체내에 과산화수소가 쌓이게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몸에 들어오면 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작용합니다. 빨리빨리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에 다 있어요. 오케이? 카탈레이스 어디에 있다고요? 대부분의 세포에 다 있다고. 여러분 피부에도 있어요. 팔에 있는 피부에도 있고 뭐 볼에도 있고요. 장기에도 있고요. 내장에도 다 있습니다. 아주 흔한 요소입니다. 아주 흔한 요소. 근데 제일 많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간에 많이 있어요. 간. 혹은 감자에 많이 들어. 간이나 감자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실험할 때 피부 세포를 좀 떼서 써도 돼요. 징그러운 거 안 피부를 뜯는다는 게 아니고 툭툭 피부 털어내기만 해도 피부 세포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기왕이면 카탈레이스가 많이 들어있는 주변에 흔한 감자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간도 쓸 수 있다고요. 사람 간 쓸 필요 없어. 소간 같은 거 쓰면 되죠. 동물의 간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한다라고 했는데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 시험에 나옵니다. 자, 두 개 H2O2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두 개 H2O 하고요.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들어내. 화학에서 되게 좋아한다? 뭐 좋아하냐면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 되게 좋아해요. 왜? 꼼꼼히 공부 안 해서 낚이거든. 많이들 낚이거든요. 또 그렇게 흔하게 낚이는 학생 돼서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공부하십시오. 낚시 많이 해요. 과산화수소 반응 시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는 수소이다, 뭐 이산화탄소이다 이런 거 많이 낸다고. 산소입니다, 산소. 너네 혹시 상처 났을 때 보건실이나 저기 병원 가면 흰색 액체, 물 같은 액체 이렇게 막 뿌려주는 거 본 적 있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니?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를 피부에 부으면 그냥 피부에도 카탈레이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피부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산소가 발생해요. 근데 이 산소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을 죽인다. 네, 세균을 산화 반응을 시켜서 산화 반응을 해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독제로 많이 씁니다. 대탄하는 거. 대탄 아닙니다. 물처럼 뿌리는 과산화수소. 피부에 있는 카탈레이스와 반응한다. 다음은 실제 비커를 제가 좀 가져올게요. 4개만 가져와 볼까요? 하나, 둘, 셋. 칸이 없네. 첫 번째 비커에는 뭘 넣을 거냐면 증류수를 넣을 거예요. 증류수.
자, 증류수 순수한 H2O라고 했죠. 증류수 넣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감자를 좀 넣어요. 뭐 간 넣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실험입니다. 우리가 이 감자를 넣는 이유는 카탈레이스를 공급하기 위함이니까요. 자, 두 번째 비커에는 제가 뭐 넣을 거냐면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커에는 과산화수소 넣고요. 자, 감자를 넣을 건데 끓여서 넣을게요. 자, 마지막 비커에는 과산화수소도 넣고 그냥 감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비커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기체가 발생하니까 이 산소기체가 발생했는지 검사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검사할 수 있겠니? 산소는 불에 닿으면 불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을 촛불을 갖다 대보거나 혹은 그냥 풍선을 연결해 놓기도 해요. 비커에다가. 풍선 크기가 어떻게 되지? 산소가 발생하면 풍선이 커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첫 번째 비커에서는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감자는 들어갔어. 감자 안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고 했죠. 효소는 있는데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부순 다음에 근데 과산화수소가 없잖아요. 증류수잖아. 맞아? 첫 번째 비커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과산화수소, 즉 이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비커도요. 산소 발생하지 않아요. 왜? 이번엔 분해될 과산화수소는 있는데 누가 없어? 분해시켜줄 효소가 없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과산화수소 효소 쓰면 효소는 근데 반응 도와주는 거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효소가 없어도 느리게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느리게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상온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요. 상온에서는 효소가 있어야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과산화수소 넣었고요. 기준이 넣었고요. 또 감자 안에 있는 카탈레이스 들어갔을 텐데 산소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감자를 어떻게 해서? 끓여서. 우리 아까 효소는 열에 민감하다라고 했죠. 끓이면 효소가 그렇죠. 변성됩니다. 파괴로 생각하셔도 돼요. 변성, 성질이 변했다. 원래 효소가 아니다라는 거 변해버렸다. 여기는 효소의 변성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산소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왜? 기질도 정상적으로 있고요. 효소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를 체내에 들어오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파괴해주는 반응이 필요하다. 그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의 이름이 카탈레이스다. 카탈레이스가 촉매하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식도 꼭 암기하자. 두 개 H2O2가 두 개 H2O와 O2로 반응한다. 다음 주는 제가 좀 수업하기 싫어서 땡땡이 좀 칠 거고요. 네? 다음 주 설날이야. 그치. 부르려고 했는데 네, 부르지 말라 해서 너네도 세뱃돈 받으러 가야 되니까 치고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수업은요 화학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식 나왔을 때 화학식 나는 잘 안 외워봤는데 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들이박는 연습해야 됩니다. 화학 잘하는 친구들은요 머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자꾸 써보는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내가 눈을 이야기했지만 통합과학 파트에서는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물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점수를 따는 건 물론 1등급 가릴 때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요. 1, 2등급 가릴 때는. 근데 실수하지 않고 기본 베이스 단단한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건 고난도의 레벨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복 학습 시간만 늘리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개념과 그 개념 노트는 꼭 쓰셔야 되고요. 어쨌든 160쪽 밑에 교재 160쪽 밑에 효소의 활용 한번 봅시다. 자, 풀이 내용 하나만 할까요? 자, 이 효소를 제가 생명체 밖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생성하는 건 생명체지만 식품 볼까요? 식품. 자, 식품에서 발효식품 나와 있다. 발효식품. 발효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승 맞아요. 미생물이 필요해요.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필요합니다. 자,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그 친구들이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발효시키는 효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고기 연화제.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기지 않게요. 근데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은근히 오답 많다? 왜냐면요. 고기의 주성분이 뭐죠? 단백질이야. 문제 이렇게 나와요. 녹말 분해 요소를 이용한 고기 연화제. 고기가 녹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효소의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실제 사용했을 때 맥락이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줄에 엿기름에 들어있는 녹말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혜. 식혜 밥알을 놔둬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밥알을 분해해서 밥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녹말이죠. 또 여기서 또 낚시로 나온다고. 녹말 분해 요소가 아니라 뭐 포도당 분해 요소를 이용한 저기 해서 만드는 식혜 혹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쓰임새들 잘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식혜에 녹말이 많은지 단백질이 많은지 모르는데요. 공부하십시오. 알려드렸으니까. 그니 자, 그 밑에 뭐 의약품에 소화제도 나와 있고 뭐 여러분 쓰는 뭐 아밀레이즈, 펩신, 트립신, 뭐 말테이스, 펩티데이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소화제 쓸 수 있고요. 쭉 넘어와가지고 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 사람 몸에는요 표피에는 항상 때가 쌓일 수밖에 없어. 세포가 죽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죽은 세포들이 여러분 옷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찌든 때에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죽어있는 세포들의 대부분은 다 지방 혹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으면 좋겠죠. 나머지도 쭉쭉쭉 읽어보고 마지막에 DNA 제조합 기술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DNA 제조합 기술이 뭐냐면 사람의 DNA는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나서 가운데에 선 10개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 이게 사람의 DNA예요. 이 세균의 DNA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세균의 DNA는 둥글렇게 생겼어. 플라스미드 형태라고 하는데 봐봐. 사람의 DNA 중에 일부 유전자가 있어. 예를 들면 저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은 인슐린 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혹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정상 사람의 인슐린 합성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라요. 그 사람 그럼 어떡해요? 아니 우리 몸의 세포는 어차피 엄청 많으니까 한두 개 자른다고 해서 아무런 이상 없다고. 세포 70쪽이나 되니까. 거기 있는 거 하나만 자른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세균의 DNA 중에 일부를 잘라냅니다. 맞아? 이렇게 자를 때 효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잘라낸 걸 어떻게? 여기다가 끼워 넣겠죠. 그럼 세균이 자기 DNA를 따라서 물질을 합성해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인슐린까지 같이 만들어내. 그럼 세균이 인슐린을 뿅 하고 내보내겠죠. 그럼 인슐린을 누가 써? 꺼내서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뒷파트랑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든 세균이든 사용하는 유전도의 체계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균이 만들어낸 인슐린이라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사람 것과 완전히 동일한 여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교재 166쪽 갈까요? 166쪽 조금만 하고 싶시다. 아, 166점. 저기, 세포 내 정보를 해가지고 나와있죠? 하나만 좀 체크하고. 자, 유전체라고 하는 것. 유전체. 자, 유전체는 사람의 몸 안에서 이 유전 정보의 뭐 합성이나 혹은 뭐 전달, 유전 정보와 관련된 역할들을 담당하는 모든 부위를 뜻해요.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물질들이 몇 가지 있을 거야. 뭐가 떠올라?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 오, DNA도 떠올라. 또 뭐도 떠올라? RNA. RNA도 떠올라. 또 우리 중3 때 있던 나비 모양의 물질이 있는데. 아, 염색체. 그래, 염색체. 그쵸? 이런 애들도 떠올라. 또 뭔지 모르겠지만 유전자도 좀 떠올라. 그쵸? 자, 이런 애들을 좀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용어 정리 굉장히 중요해. 작년에 생반에 약학부에서 거의 전교 1등을 석권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저 그림에서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한번 점수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이제 시험 난이도 때문에 등급이 좀 갈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이중나선 부대 물질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얘는 뭐라고 부르죠? DNA라고 부르죠. 그럼 DNA 어디 있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오,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죠. 자, 우리 몸의 세포가 아까 몇 개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오, 70조 개 정도 있어요. 70조 개 정도. 그거 사람 크기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충 70조 개 정도. 7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럼 세포 사이즈가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말도 안 되게 작겠죠. 우리 몸에 70조 개나 됐다라고 해서 몸 부피에 70조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대충. 맞아? 그럼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속에 DNA가 들어있다고. 그럼 DNA 길이는 어때야 돼? 엄청나게. 엄청나게 작아요. 작아야겠지? DNA 길이 얼마나 될까? 2m입니다. 네. 야, 2m짜리가 그 작은 핵 속에 들어갈까? 네. 안 들어 펼치면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그렇지, 엄청나게 응축을 해야 되죠. DNA는 긴 대신에 얇아요. 되니? 그래서 이 2m나 되는 DNA를 응축시켜 놨을 때 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응축시켜주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응축시켜주는 친구들, 단백질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이 DNA가요.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겠죠? 자, 얘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DNA를 응축시켜주는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 히스톤 단백질이 응축이 돼가지고 DNA가 쭉 이렇게 가다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나비 모양의 염색체를 만들어. 이 친구 이름은 염색체입니다. 그럼 DNA와 염색체의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염색체는 어떻게 만들었죠? DNA를 뭐에 꼬아서? 단백질에 꼬아서 만들었네. 그치? 그러니까 DNA가 단백질에 응축된 것을 염색체라고 부르네. 염색체 구성 성분을 제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DNA 플러스 단백질이네. DNA 플러스 단백질입니다. 그럼 용어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그럼 유전자는 뭔데요? DNA는 제가 우리 몸의 설계도 원본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물려준 아주 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물질이라고요. 네? 쌤 부모님이 쌤한테 물려줬다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DNA가 이제 설계도 원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다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아이 눈동자는 갈색으로 혹은 뭐 머리는 반곱슬로
뭐 키는 얼마만큼으로 유전병은 뭐가 있고 뭐가 없게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다고요. 너네 노트 생각해봐. 노트에 내용들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노트에 필기된 것처럼 정보들이 다 적혀 있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너네 노트를 쓸 때 어릴 때 생각해봐. 지금 안 어려요, 너네? 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 볼래요? 노트에 수업 내용만 써요? 아니, 종종 모두에 옆에 친구랑 장난도 하고, 낙서도 조금씩 들어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몸에 있는 DNA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갈색 눈동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막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어들이 적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단어 배열이. 뭐, 가나다라고 와봐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 다음에 갈색 머리카락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이상한 용어들이 있다고요. 뭐 빵상, 깨랑깨랑 막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 빵상 아줌마 하듯이. 그 다음 다시 또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부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DNA 모두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유전자는 어디냐? DNA 중에서 유전 정보가 담긴 부위들만을 지칭해요. 일부 부위들만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색체의 일부도 포함하겠죠. 이런 애들이 유전자가 된다. 유전자. 유전자. 그럼 유전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DNA 중에서 유전 정보가 담긴 부위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유전자. 네, DNA 중에서 유전 정보가 담긴 부위만을 지칭한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뭔데요? 나머지는 정크 DNA라고 그래요. 정크가 뭐죠? 정크?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고물, 쓰레기 이런 뜻이거든. 의미가 없는 DNA고요. 사실 이 정크 DNA의 비율이 90%가 넘어요. 굉장히 비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칭한다. 그럼 실제로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쭉 이야기를 할 텐데 가볍게 무식화해서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몸 안에 이런 부위가 있네. DNA라고 부르죠. 자, DNA 중에 이 부분 유전자라고 해볼까요? 자,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 원본이라 그랬어.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해봐. 원본이 DNA요. 자, 그럼 사본도 만들 텐데 사본이 뭐였죠? 몸의 사본? 설계도 사본이 뭐였어? 한 가닥인 RNA가 있었지? 자, 설계도 사본을 카피해냈대. RNA는 설계도 사본. 예를 들면 여기 이걸 주황색이라고 해볼까요? 주황색. 주황색 머리카락 정도로 해볼까요? 주황색 머리카락. 여기에 주황색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어요. 이게 제가 주황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노트에 주황색 머리카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다고. 근데 그 노트가 주황색일까? 그건 아니지. 그 RNA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정보가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아래 적힌 주황색 머리카락을 만드는 정보를 해석해서 실제 물질을 만들어내죠. 뭘 만들어내요?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RNA를 뭐로 바꿔? 리보솜에서 RNA를 토대로. 그렇지. 단백질을 만들지.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주황색인 건 누굽니까? 실제로 주황색인 건 설계도예요? 아니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죠. 그러면 단백질이 실제 몸의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성질 발현이라고 해요. 성질 발현. 실제 특징을 나타내는 단계는 단백질이다. 형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모든 특성을 말해요. 방금 이야기한 뭐 머리카락 색깔, 뭐 머리카락 곱슬기, 눈동자 색깔, 혹은 유전병이 유무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질이라고 말하고 그걸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이다. 10분 쉬었다가 40분 할게요. 우리가 네, DNA로부터 단백질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해봤고요. 그럼 우리 실제 신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3연기조합. 3연기조합 혹은 코돈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DNA나 RNA 이런 핵산들에는요, 염기 서열이 존재해요. 먼저 제가 DNA 서열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까요? 뭐 G, A, T 이거 가져와 볼까요? 자, 이게 DNA고요. 자, 이 DNA에 얘는 DNA요, RNA가 아니에요. 증거가 뭘까? 염기 중에 누가 있어? T가 있잖아. T는 어디에만 있어요? DNA에만 있어요. 우리 RNA는 T 대신 U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A랑 상부적인 가닥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상부적인 RNA 가닥을 하나 만들어내요. 는 RNA입니다. G랑 상부적인 염기가 누구죠? G 짝꿍이 누구였어요? C죠. 그러면 상부적인 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A 짝꿍은 T, G 짝꿍은 C였단 말이야. A, T, G, C 네 개의 염기 중에. 다음에 A 짝꿍은 누구예요? A 짝꿍은 T잖아. 근데 RNA에 T가 있어 없어? 없죠. RNA가 T 대신에 U가 들어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T 짝꿍인 A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전사 과정이에요. 상부적인 염기를 가진 RNA 가닥을 하나 생성해내는 겁니다. 다음에 3연기 조합은 뭐냐? 요게 3연기 조합이에요. 3연기 조합은 DNA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코돈은 뭐냐? 요걸 지칭하는 거예요. 요걸 코돈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이 코돈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단백질의 재료가 뭐예요?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죠?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오케이?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돈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코돈을 어떤 단어라고 생각해요. 아, 단어예요, 단어. 자, 근데 이게 세 개가 한 세트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 글자를 가지고 문자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치읓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알려줬어.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지? 자음 하나로는 의미를 갖지 않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모음 하나를 붙여볼까요? 아라고 하는 모음을. 그럼 뜻을 갖게 되죠. 연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하나 있었을 때는 이걸 자음 하나로 생각해봐.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세 개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자음, 모음, 자음이 있을 때 뜻을 갖게 된다라는 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단어가 뭐가 되냐면 제가 지금 단백질 만들 거고 그 재료인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자, 저한테 제가 물건을 만들 건데요.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든다고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보기 좋을 만한 게 좋아요.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봅시다. 자, 커피. 자, 그러면 이 커피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 뭐가 보여요? 빨대가 보이죠? 또 뭐가 필요해요? 뚜껑이 필요하겠죠? 또 컵이 필요하겠죠? 안에 뭐도 필요해요? 커피도 필요하겠지. 4개 정도의 재료가 필요하다고 해볼까? 되니? 자, 그럼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조수가 한 명 있는 거야. 승은아, 잠깐 조수 좀 할래? 아, 승은이가 조수예요. 자, 제가 그럼 커피를 만들려면 승은이한테, 조수한테 재료를 갖고 오라고 말을 해줘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뚜껑이라고 말해야겠죠. 혹은 컵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뚜껑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코돈이 주어졌을 때 승은이는 뭐 하냐면요. 재료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 밑에 붙여버려요. 코돈은 아미노산을 불러내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이걸 가져다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생명과학 전공하면 배울 거고 이게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는지
복기를 해보면 20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예전에. 그럼 왜 굳이 3연기 조합이냐라는 게 만약 2연기 조합이라고 해볼까? 그럼 봐봐. 연기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냐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가 한 세트가 된다면. 근데 염기의 종류가 몇 개예요? DNA 기준으로 A, T, G, C 네 개밖에 없죠. 이 자리에 네 개 중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 조합할 때 자음 네 개, 모음 네 개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네 개가 들을 수 있잖아. 총 조합을 따르면 총 몇 종이 생성될 수가 있어? 16종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코돈이 16종인 경우에는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커피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 커피숍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커피숍? 예를 들면 내가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내가 할 수 있는 단어가 16개가 있는 거야. 근데 커피 종류가 20종류다? 커피집에 있는 종류가 20개야. 뭐 딸기 스무디도 있고 뭐 프라푸치노도 있고 한 거야. 그럼 내가 그 모든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염기 조합이라면 코돈이 16종밖에 형성이 안 되니까 20종의 아미노산을 여기에 불러낼 수가 없다고요. 그 중에 16개만 부를 수 있다고. 그럼 4종류의 아미노산은 폐기되는 개념. 아니, 모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쪽에 3연기 조합으로 가볼까요? 3연기 조합으로 가봅시다. 봐봐 여기 4개, 4개, 4개의 연기가 들어올 수가 있네요. 4종류의 연기가. 그럼 총 64종의 코돈이 형성될 수 있겠네. 이번에 내가 뱉을 수 있는 어휘가 64개입니다. 그럼 20개의 커피를 다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하나에서. 근데 지금 단어가 남죠. 맞아? 그럼 봐봐. 메뉴는 20개인데 단어가 64개가 있는 거야. 무슨 지 알겠어? 그럼 단어가 남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안에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다고 해볼까? 그럼 이걸 시키려면 뭐라고 불러도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혹은 다른 말로 부를 수 있죠. 줄여서 너네 뭐라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 즉 여러 개의 단어가 한 가지 메뉴를 지칭할 수 있게 되잖아. 애도 마찬가지야. 남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 포돈이죠. 그럼 얘는 여러 개의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칭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말장난 많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의 코돈이 여러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와. 나한테 단어가 64개가 있거든요. 커피 메뉴는 20개가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의 단어가 내가 라고 말했는데 그 단어 하나로 여러 개의 커피를 지칭할 수 있어?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코돈이 남으니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코돈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UAU라고 하는 코드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칭합니다. UAU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칭합니다. 근데 UAC라고 하는 코드는요, 똑같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신호예요.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했죠. 근데 하나의 코돈 UAU가 타이로신 이외의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겠죠. 근데 그게 숫자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야. 아미노산 하나가 뭐 4개의 코돈에 의해 지칭될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타이로신 이렇게 2개예요. 3개일 수도 있고요.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본 내용 한번 배워봤으니까 실제 이 전사 번역 과정 한번 볼게요. 그것만 하면 오늘 마무리해요. 그걸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생명 중심 원리라고. 우리 DNA 가닥 한번 불러올까?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T라고 하는 염기가 있다. 그 다음에요. A라고 하는 염기가 있다. 그 다음 여기 C라고 하는 염기가 있다. 세 개가 한 세트네. 근데 염기가 세 개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많겠죠? 제가 뭐 한 9개 정도, 세 세트만 그려볼게요. 하나 해볼게. G, G, T. 그 다음에 A, C, C, A. 요 정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이게 DNA 가닥인데 제가 1번 가닥이라고 지칭해볼게요. DNA 1. 근데요, 이건 DNA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왜 아니에요? DNA는 한 줄이야? 두 줄이지. 애랑 상호적인 가닥이 있겠죠, 이 밑에. 자, 상호적인 가닥이 하나 있을 거야. 그럼 상호적인 거 우리 찾아볼까? 연습 한번 해볼까? 어렵지 않으니까. T 짝꿍 누구예요? A. A 짝꿍은요? T죠? G 짝꿍? C 짝꿍? D. G 짝꿍? C. C. A. 얘는 G. G.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번 가닥입니다. 이걸 DNA 2번 가닥이라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럼 여기서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 전사라고 해줘. 용어 정리 안 해줬네. 자, 이건 전사라고 하고요. 이건 번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빠졌구나.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자, 전사하고 번역 과정인데 바닥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잠깐 내용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우리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제가 책 양면을 붙여놓은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RNA는 사본이라고 했거든요. DNA가 원본이면 RNA가 사본. 내가 이걸 복사할 거예요. 한쪽 면을 골라서. 복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길 복사할지 여길 복사할지 고르는 거야. 그치? 그 다음 골랐습니다. 한 면을 골랐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내가 골랐는데 어느 면을 골랐냐면 여기 면을 골랐어. 이걸 선택을 해봅시다. 이걸 전사할게요. 오케이? 요거 선택한 바닥만 한번 다시 띄울게. 자, 이게 선택한 바닥 T, A, C, 그 다음 G, G, T. 아래 가닥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C, C, A. 위에 가닥 선택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그린 거예요. 그냥 잘 보이라고. 자, 요걸 가지고 전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쉬운 상황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투 보면 지퍼가 있어요. 내가 이 지퍼 한쪽 면 보면 약간 DNA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양쪽이 맞물리게. 자, 지퍼 한쪽을 복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지퍼를 열어야 되죠. 맞아? 자, 우리 몸 안에서도 DNA가 이중나선인데 여기에 갈라주는 효소가 있어요. 갈라가지고 한쪽 서열만 이렇게 떼올게요. 그 다음 뭐 하냐면 내가 지금 지퍼를 열었단 말이야. 오른쪽 지퍼를 본뜨고 싶어. 뜯어낸 오른쪽 지퍼를요. 그대로 속고틀에 담아버릴게요. 그 다음에 속고틀에서 나온 새로운 지퍼를 꺼내볼게. 그럼 오른쪽하고 맞물리는 구조겠죠. 테트리스처럼. 맞아? 여기도 상보적인 새로운 가닥이 형성되는데 그 속고틀에선 뭘 만들어내냐면 RNA라고 하는 가닥을 만들어내. 그럼 봐봐. 여기 T 짝꿍이 오겠죠. 누가요? A, A가 오죠. A 짝꿍은 왜? C, 아니지. U, 그렇지. 이거 뭐야? NA잖아. 그러면은 U. 여기는요?
G겠죠, G. 여기는 G 짝꿍 C겠죠. 여기 G 짝꿍 누구예요? C. 여기는 A. 그 다음 여기 G, 여기 G, 여기 뭐가 올까? A 짝꿍? 누가 오겠지? 아, 이런 RNA 가닥을 만들어낸다고. DNA가 1번 가닥이지. 근데 재밌는 거 볼래요? 그러면 1번 가닥과 2번 가닥은 서로 상보점이네. 그죠? 서로 아기가 맞는 구조죠. 테트리스처럼. 근데 이 둘도 아기가 맞는 구조 아니니? 얘도 상보적이죠. 여러분 오른쪽 지퍼랑 왼쪽 지퍼는 원래 서로 꽉 끼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오른쪽 지퍼를 떼서 석고틀에 넣었대. 그리고 석고틀에서 나온 걸 뽑아봤대. 그것도 오른쪽 지퍼랑 어떻게 돼 있어? 꽉 끼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 지퍼랑 석고에서 나온 지퍼는 어때? 거의 거의 같다. 같겠죠. 둘 다 오른쪽과 맞물리는 구조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봐보라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2번 가닥의 서열 한번 볼까요? 원래 있던 서열 A, T, G, C, C, A, G, G, T죠. 근데 여기 가닥에서 나온 거 봐봐. A, U, G, C, C, A, G, G, U잖아. 2번 가닥하고 거의 어때? 똑같지? 한 뭐가 달라? 그냥 또 T가 유도 U로 됐다라는 게 다르죠. N DNA고요. N RNA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가닥 N은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가닥이에요. 용어로는 보조 가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지는 않아. 자, 편하게 보조 가닥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이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DNA 가닥과 그 다음 이 RNA의 염기서열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단 뭐가 달라요? 단 T가 뭘로 바뀌었어? U로 바뀐 것 정도밖에 없다. 어. 우리 전사에 사용한 가닥을 주형 가닥, 사용하지 않은 가닥을 보조 가닥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 가닥과 RNA는 서열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왜? 보조 가닥은 주형 가닥과 상보적이고 RNA도 주형 가닥과 상보적이니까요. 그럼 일단 전사 끝났네. 전사 끝났으면 번역해야죠. 네, 그럼 RNA 가닥 한번 가져올까요? 다시 한번 빼서 쓸게요. 다시 이게 분리되거든요. 두 지퍼가 다시 분리돼요. 석고가 박혀있는 오른쪽 지퍼에서 석고로 만들어진 지퍼를 떼어내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고 AUG, CC, A 똑같이 쓰는 거야 그냥. 뒤집어서 보는 거야 뒤집어서. 너네 보기 편하게. 네? 요런 가닥을 가져왔대.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염기 몇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했어요? 3개죠? 이 3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조수, 승은이한테 AUG라고 하면 승은이가 AUG라는 이 신호를 알아듣고 재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뚜껑이라고 말한 거야. 커피 뚜껑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고. 근데 우리 지금 커피 만드는 거 아니잖아? 뭐 만들고 있어요? 단백질 만들고 있지? 단백질의 재료가 뭐야? 아미노산인 거라고. 그럼 이 AUG라는 신호에 맞춰서 가져와요. 아미노산을. 이게 지칭하는 아미노산 하나를 가져옵니다. 하나를 가져와요. AUG가 지칭하는 아미노산의 이름은 메사이오닌이고요. 항상 시작은 사실 메사이오닌이에요. 고일 단계에서 따지지 않아요. 안 따진다고요? 네, 안 따집니다. 따지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시험 기간 가면 할 거예요. 네.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자, 그 다음 CCA라는 신호를 줬네. CCA가 만약 컵이라는 신호라고 해볼까? 그럼 승은이가 다시 와서 가져온다고. 뭘 가져와? 두 번째, 뭘? 아미노산 2번을 가져온다고.
그 다음 마지막 신호가 GGU네? 그럼 또 GGU가 지칭하는 아미노산 3번을 가져오겠죠?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가져오는 물질이 있다고요. 네? tRN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뭐 그까지 됐고 왜 밑에 써서 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이 배달이 된다고요. 그러면 끝났네. 이제 뭐만 하면 될까? 단백질 만들려면 이 아미노산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미노산을 어떻게 하면 단백질이 돼? 연결하면 되죠. 맞아. 번역 과정에서 이게 한 번에 같이 일어나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이거 동영상으로 좀 보여주면 좋은데. 안 없어. 자, 그럼 봐봐. 이 덩어리를 우리가 지칭해서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꼬이면 그걸 뭐라고 불러?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번역입니다. RNA를 토대로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과정, 단백질을 만드는 거. 자, 우리 여기서 옛날 이야기 하나만 체크할까요? 그러면 이거 오늘 시험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이 결합의 이름 뭐죠? 펩, 틴, 펩사이드? 펩, 파, 이, 드, 결, 합이라고 하죠.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도 나오고요. 뒤에서 나오고. 펩타이드 결합이 뭐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결합이다. 네. 자, 이게 생명 중심 원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 그림만 가볍게 한번 볼까? 생명 중심 원리. 자, 그럼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세포 안에 DNA가 저장된 장소가 있네. 어디에요? 핵이죠. 핵 좀 크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잘 보이라고 크게 그린 거예요. 작게 그려도 됩니다. 자, 이 DNA가 있어요. 두 가닥짜리 설계도 원본에 해당하는 DNA가 있다. 자, 이걸 토대로 한 줄짜리 핵산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RNA라고 그러죠. 자, 이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 과정? RNA 좀 색깔 있게 그릴게요. 자, 이 과정 뭐라 그래요? 이 과정? 전사라고 하지. 아, 이게 첫 번째 전사라고 그거는 과정이구나.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이네. 어디서 일어났니?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전사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계속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RNA를 핵에 나 있는 구멍으로 슥 빼줍니다. RNA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저번 주에? 되게 중요한 소기관이었는데. 2번의 소기관이었는데. 실제 번호가 있는 건 아니야. 2번이라고 붙였었는데. 어디로 갈까? 리보솜으로 가야지. 리보솜 우리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에 속포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작은 구슬처럼 생겼었죠. 이게 리보솜이었지. 근데,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려볼게요. 실제로는 엄청 작아. 이걸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RNA를 가지고 실제 뭘 만들어내요? 실제 뭘 만들어내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 뭐라 불러?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번역은 뭐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번역이
RNA에서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네. 자, 어디서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일어나지. 자, 근데 우리 세포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영역을요,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 그 리보솜은 어디에 있어? 세포질인데 리보솜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번역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 핵 바깥이니까요. 리보솜이라고만 알면 안 되고 세포질 내 리보솜이다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짜투리 내용 정리 좀 합시다. 그럼 167쪽 밑에 보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유전자 이상 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헤모글로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적혈구 안에 있는 작은 분자죠. 자, 이 헤모글로빈의 DNA 서열이 정상인 경우에는 CTT예요. CTT. 다음이 정상 DNA를 가지고 RNA로 전사시켜 볼까? 그럼 누가 올까? C짝꿍 G, C짝꿍 A, A가 오겠지. 그러면 이 밑에 GAA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아미노산 하나가 달라붙는다고 했잖아. 이때 달라붙을 아미노산의 이름은 글루탐산이에요. 탐산. 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미노산 이름은 안 물어봐요. 단 당황할 필요 없어. 아미노산 이름들 막 좀 특이하거든요. 뭐 트립토판, 뭐 글루탐산, 뭐 류신, 아이소류신, 히스타민 아니고 히스티딘, 뭐 이런 애들 많은데 그냥 아미노산 이름인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비정상 DNA가 형성된다라고 해볼까요? DNA 가닥 중에 일부가 C, 그 다음에 이 자리에 A가 와버렸어요. A. 자, 이런 걸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몸 안에서 실수해가지고요. 원래 CTT 만들어야 되는 CAT 만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식습관, 뭐 흡연, 음주 등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가볼까? 이거를 전사시켜 볼까요? G. U가 와버리지. U, A가 오겠죠.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아까 코돈 여러 개가요. 서로 다른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 맞아? 예를 들면 아까 커피 만들 때 재료를 아미노산에 비유했었는데 내가 뚜껑이라고 하는 신호를 줬을 때 승은이가 이 검은 물체를 갖다 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내가 승은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뚜껑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모자라고 할까요? 내가 승현이한테 야 커피 만들기 모자 가져와 라고 하면 모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아먹을 거야. 여전히 검은색 물체를 가져오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GAA와 GUA가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GUA는 무슨 아미노산을 지칭하냐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칭해요. 아미노산 이름 몰라도 된다고 해서 그럼 아예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 버렸네. 근데 뚜껑을 모자라고 말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내가 이 머리 위에 이 올릴 자리에 내가 승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컵 가져와라고 해보는 거야. 컵 위에 컵이 있겠네요. 구조가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경우입니다. 뒤에 A로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 정상적 혈구는 원래는 원반 모양이었는데 비정상적 혈구는 남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남 모양의 적혈구는 혈관을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빈혈을 유발해요. 그래서 플레임이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DNA 이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자손한테 유전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였네요. 그럼요. RNA 이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RNA는
4번이야. 어차피 우리 몸 안에 DNA는 굉장히 많아요. 그 DNA마다 다 4번을 본뜰 거고요. 뭐 10만 장 정도 쪘다고 해볼까요? 내가 그 중에 한 장만 실수한 거야. 문제 없겠죠. 근데 원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 만들어낸 모든 사본도 오류죠. 단백질도 싹 다 오류겠죠. 맞아? 그래서 DNA 이상이 생긴 경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DNA는 RNA와 다르게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RNA는 유전되지 않아요. DNA가 유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교재 171쪽 한번 볼까요? 171. 이거 백대지 80까지 갈 것 같은데. 네, 숙제는 뒤에 중단은 마무리 177쪽까지입니다. 자, 171쪽 고난도 문제 바로 한번 봅시다. 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들만 좀 풀어드릴게요. 171페이지에 두 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으세요. 자, 우리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고 한번 실제로 찾아볼 겁니다. 먼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가닥은요, 나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DNA 가닥 두 개가 있고 이 DNA 가닥 두 개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전사해서 만들어낸 RNA 가닥도 있다라는 거야. 그 가닥들을 실제로 다 찾으라는 거죠. 아까 실제로 가닥 3개 나왔거든요. 전사에 사용한 가닥, 사용하지 않은 가닥, 그리고 RNA 가닥 이렇게 나왔죠. 그럼 먼저 RNA 찾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 RNA죠? 누가 RNA요? 누가 RNA니? 용기 질문 봐봐. 나. 나죠. 왜 뭐가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있는 거야? RNA라고. 사실 이거를 아까 내용을 오래 학습한 친구는 바로 캐치합니다. RNA랑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가당의 서열은 같다고 했으니까 가의 T 비율이 17일 때 나가 U가 17이니까 가가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가당이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가와 다는 일단 DNA예요. 가를 DNA 1번 가닥이라고 할까요? 다는 DNA 2번 가닥이라고 합시다. 뭘 전사에 사용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알지. 1번과 3번은 서로 어떤 관계일 거예요? 어떤 관계니? 상호적인 관계죠. 그럼 이 2번에 있는 G의 비율이 예를 들면 여기 G 비율이 23%라고 할 때 G랑 상호적인 건 누구예요? C죠. C의 비율도 얼마야 돼? 다른 가닥의 C의 비율이 23이어야 되지. 그럼 다의 G가 23이니까 C는 몇 %이니? 나의 G가 27 아니에요? 27이야? 잘못 봤니? 27이네요. 쏘리. 27이래요. 27이래. 안 바꿀게. 자, 그럼 1번 가닥의 G랑 상보적인 C의 비율도 얼마라는 거예요? 27이라는 뜻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합계가 100%라고 했거든? N은 DNA니까 당연히 우라실 없겠죠? U는 없을 거예요. 우라실은 없을 거야. 그럼 합계가 100이잖아. 우리 더해볼까? 3, 3, 2, 7, 60, 17 더하면 77. 남은 비율이 얼마요?
23이죠. 가의 A 비율이 23이다 이 말이야. 그럼 다 채울 수 있지. 가의 A가 23이니까 가의 누구도 23일까? 그렇지. A랑 상보적인 T도 23이겠네. 나머지도 채울 수 있겠네. 가의 T가 17이네. 그럼 다의 누구도? A도 17죠. 그치? 아, 그럼 가의 G가 33이면 다의 C도 33이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아, 이렇게 표를 다 채웠네요. 그럼 볼까? 그러면 RNA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U의 비율이 몇 퍼센트? 비율이 17%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전사에 사용한 DNA에서는 RNA의 U랑 상보적인 염기 누구? U랑 상보적인 염기가 누구예요? A죠. 아, U랑 A랑 짝꿍이잖아. A의 비율이 몇 퍼센트여야 돼? 17%야지. 상보적이니까 똑같아야죠. U 짝꿍은 U 반대쪽에 항상 A가 달려 있으니까 RNA에 U가 17% 있다면 전사에 사용한 DNA에는 A가 17% 있었을 거라고. 그럼 누구예요? 누굽니까? 맞아. 아, 그럼 가는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DNA 가닥이. 그럼 이제 다 채울 수 있죠? 다랑 상보적이니까. 그러면 따라오고 있니? 따라오고 있어? 채워볼까? 그러나 다의 A가 17이네. 그럼 나의 누가? A 짝꿍? 아, 나는 RNA니까 T가 없죠. U가 17이네. 아, 나와 있네요. 그죠? 다의 G가 27이네. 다를 전사해서 RNA 만들 텐데. 그럼 RNA의 누가? G랑 상보적인 누가? C가 몇 퍼센트? 27% 찾을 수 있겠어요? 나머지도 찾아볼까 그럼? RNA의 A가 DNA A 아니 여기 해야 되죠. 자, DNA의 T가 23이니까 RNA의 A가 23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기억은 여기는 얼마예요? 33이겠죠. C랑 상보적인 염기가 Q니까.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볼래 얘들아? 나랑 나의 염기 비율이 거의 어때요? 같죠? 여기 T랑 U랑 같고요. 네. 아까 이야기했죠.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가닥과 RNA의 가닥의 염기서열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 단 T가 U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왜? 둘 다 전사 가닥과 상보적인 관계니까. 번 문제로 한번 볼까요? 문제 쓰고 있을게요. 마무리하세요. 여기. 네, 문제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DNA 가닥 있고요. 전사해가지고 RNA 하나 만들어냈대. 자, RNA 밑에 아미노산들이 붙어있대요. 여기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있네. 자, 그럼 기억 조건부터 볼까요?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도는 유지주의다. 어때요? 1번 지정하는 코도는 유지지? 맞죠? 자, 저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3염기 조합은 유지진이다. 3염기 조합은 어디서 쓰는 표현이죠? DNA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3염기 조합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ACC라고 대답해야지. 맞니? 네, 코돈이라고 했으니까 유지지가 맞네요. 자, 님 기억 부분이 염기 T가 A로 바뀐대. 여기가 A로 바뀐대요. 그러면 그 밑에 이건 뭘로 바뀌어? 뭘로 바뀌어?
이게 A로 바뀌면 이건 뭐로 바뀌어? U. U로 바뀌지. RNA니까. 그럼 코돈이 뭐가 돼요? U, C, A가 되죠. A랑 똑같네. 민호선 4번을 주시면 UCA가 되겠죠. DNA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밑에 RNA는 U가 온다. 자, 지금 볼까요? 니은 부분에 염기 A가 삽입되겠대. 니은 부분이 어디냐? T랑 C 사이. 자, 여기에 염기 A가 삽입된대. 얘들아, 근데 이거 되게 큰 문제다. 봐봐. 원래 서열이 ACC, TGT, 그 다음 CCG였는데 C 앞에 뭐가 들어왔어? A. A가 들어왔죠. 그러면 순서가 뭐가 돼요? A, C, C가 됐지. 아까 염기가 바뀐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유발돼요. 왜냐면 한 칸씩 밀려요. 그럼 그 뒤에 3염기 조합은 뭐가 돼요? G, A, G가 됐지. 즉 여기 삽입이 됐을 때 A만 이상이 일어난 게 아니야. G에도 이상이 일어났지. 한 칸씩 다 밀리니까요. 글자가. 항해돼? L도 문제가 생겼지만 L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럼 요거에 따른 RNA 서열 적어보면 되겠죠. 처음에 UGG. 처음은 똑같네. 여기는 A, C, A. 여기 UGG, C, UC. 여기 바뀌었고요. 애도 바뀌었네. 앞에는 이상 없고요. 맞아. 3이 하나만 돼도 뒤로 다 밀려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미노산 3은 ACC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미노산 A 코도는 UGG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미노산 1번과 동일하죠. 됐니? 어렵지 않죠? 앞에 넘어와서 165쪽 권한구도 오늘 처리를 해버립시다. 25. 65쪽에 권한구 문제 15, 16번 봅시다. 먼저 15번부터 볼까요? 바 그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무슨 반응인지. 바 그림 해석했어요? 무슨 반응이죠? 무슨 작용이에요? 부셨어, 합쳤어? 합쳤네? 무슨 작용? 벌써 까먹었어. 소홀해버렸어.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합치는 건 동화작용. 부수는 건 뭐였어요? 이화작용이었죠. 가는 이화작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님 가의 반응 속도는 동화작용의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계속 빨라질까? 아니지. 아까 중요한 건 적정 온도라고 했죠.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체온이 50도가 됐는데 물질 대사가 빨라질까요? 말도 안 돼서 죽었겠죠. 자, 디귿볼과 나에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애들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줄어들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도구니까. 활성화 에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반응물에서 최고점까지였어요. 여기까지겠죠. 맞아? 네.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네. 이화작용을 그려가지고. 동화작용이니까 이렇게 그려줘. 이거 그렸네. 네, 반응물에서 최고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표시는 기호대로 찾아볼까요? 요만큼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A야? 여기가 A고. 그 밑에만큼은 뭐야? 그 밑에만큼은 뭐예요? C죠. 뭐라고 해야 돼요? A 플러스 C가 나와야 되겠지. 그다음 여기가 B거든? B, 여기가 C. 그럼 이 B 플러스 C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알겠니? 얘들아, C의 이름은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나타낸 C의 이름 뭐죠? 글쎄 또 까먹었어? 반응열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낚시 문제예요. A랑 B는 뭐냐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이 없어. 뭐라고 돼? 반응열 아니면 활성화 에너지겠지. A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B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둘 다 활성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럼 얘네는 뭐라고 불러요? 아무렇게도 안 불러요. 그래서 이름 짜 맞추기 하지 마세요.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 효소가 있을 때는 줄어들어서 A 플러스 C 이렇게 가져야 한다. 자, 16번도 한번 볼까? 얘들아, 일단 가그림 보니까 효소랑 기질이 반응해서 변화하는 그림이 나타나네.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동화 동화. 그럼 지금 처음 사이클대로 한번 가보세요. B가 들어왔죠? B는, 저기, 어떤 틀에 끼워져서 나중에 C로 변했는데, 합쳐졌어요? 부셔졌어요? 부셔졌죠? 무슨 작용입니까? 이화작용이죠. B에서 C로 변했으니까. A는 뭘까요? A는 뭘까? 틀, 틀이야? 틀 역할을 하는 누구예요? 도구의 역할을 하는 효소죠. 그 증거로 반응이 끝나고 나서 A의 형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네요. A는 효소입니다. 오케이? 자, A는 이화작용을 촉매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B를 C로 바꾸고 있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에 농도 나와 있는데, 자, B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B를 C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럼 B의 농도는 어떻게 돼? B를 C로 바꿨어. B의 개수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대신 누가 늘어나? C가 늘어나겠죠. 즉 니은이 B, 기억이 C가 되겠죠. 자, 기억 A의 주성분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자, 아주 좋은 보기예요. 아주 좋은 보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개판으로 풀어요. 자, 기억 A의 주성분, A 효소죠. 이걸 생각 없이 OX 치지 말고 얘들아 단락단락별로 해석을 해야 돼. A의 주성분이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밑줄 치고 바뀌어져 있어야 돼. 이게 뭐라고? A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문장이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라는 뜻이 되네? 어때? 맞지? 자, 니은은 기억 동그라미는 B다. B는 양이 줄여야죠. B가 C로 바뀌고 있으니까. 디귿복이 중요하니까 디귿복이 밑에 페이지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맨손으로 장작을 팰게요. 그리고요, 이번엔 도끼가 생겨서 도끼로 패볼게. 언제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도끼가 있을 때 적게 되지. 이 반응 작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니? 자, 근데 이번엔 도끼가 두 개가 생겼다? 승은이도 도끼를 잡았다? 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끼질하는 게 쉬워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끼의 유무는 에너지의 크기와 상관이 있지만 도끼의 개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효소가 있냐 없냐가 결정합니다. 효소의 유무가 결정해요. 효소가 두 개냐 한 개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효소의 개수는 뭘 결정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많으면 좋은 건 뭔가요? 야, 도끼가 많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10명이 있죠. 10명이 작업을 할 거야. 처음에 도끼가 한 자루 있어. 좀 치사하지만 나만 도끼 쓸게요. 난 장작 팰게. 도끼로. 너는 맨손으로 팰 거야. 근데 도끼가 두 자루가 생겼다? 서현이도 도끼를 한 자루 집었다? 그럼 아까랑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지. 전체적인 작업. 속도가 달라졌겠죠. 세 자루가 돼볼까요? 세 명이 도끼를 쓰겠네. 속도가 더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럼 이 효소의 개수는 뭘 결정하냐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제가 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사람이 10명이에요. 자, 도끼가 한 자루 두 자루부터 늘어서 10자루가 됐다? 근데 이번에 11자루가 됐다고 했어. 10자루일 때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뭐 쌍도끼 권법을 쓸 수도 없잖아. 두 개로 패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12개가 돼도 의미가 있을까? 에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반응 속도를 가지려면 제일 높은 반응 속도를 가지려면 효소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질도 동시에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능할 물질도. 되니? 그래서 효소랑 기질의 개수가 맞을 때
제 반응 속도는 높다라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조까지고요. 다음 주는 설이니까 한주 쉬시고 남은 시간 클리닉 마무리하고 과제 마무리하고 갑시다.